뿌리니 턱! 돈 되는 도시개발법 60분 특강. 오늘은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시작한다고 하면 지가가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팍팍 뛰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도대체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그 기준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다 돈이 되는 정보거든요.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수립이면 일단 그 동의 요건이 뭔지, 수립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 계획안을 외부에서 공모를 받는다면 그 공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공모의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비교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가장 먼저 수립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립을 언제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일단 계획을 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겠죠? 선계획 후 지정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먼저 하는 선지정 후계획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계획 후지정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문구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일단 계획부터 수립하자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예외에서의 문구는 어떨까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문구를 보자마자 등골이 싸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묻겠어요? 다음에 지역이 어딘지를 묻겠죠. 즉 선지정 후계획 지역이 어디냐를 묻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기출문제에 바로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다는 거죠. 또 공교롭게도 선지정 후계획 지역이 5개예요. 오지선다로 내기에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가만히 보니까 미개발 지역이에요. 일단 도시가 아닌 곳들인데 주로 도시개발 계획이 여기 수립될 것인지 불확실한 지역이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미개발 지역이 되는 느낌을 딱 가지고 5개를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이 중에서 생산녹지는 30%가 넘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비도시 지역이어야 된대요. 미개발 지역 맞죠? 네 번째로 설사 이 지역 중에서 주상공, 도시지역에 속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전체 도시개발 구역의 30%를 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1, 2, 3, 4까지는 어떻게 비도시로 묶어가지고 미개발 지역이구나 해서 외웠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이럴 때는 또 누가 생각내야 돼요? 국토부 장관 불러야죠. 5번째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키워드를 뽑아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발전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혼자서 균형발전을 논의하진 않겠죠. 관계의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나와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딱 그냥 가만히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동의 요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계획은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유자 전체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딱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한 게 나중에 나오는 도시개발조합의 동의 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왜 똑같은가 하면 전부 환지 방식일 경우에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토지 소유자. 그렇다고 해서 환지 방식이면 항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라고 하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 2분의 1 이상이에요 얘기하고 넘어가면 일주일 동안 제 강의 보려고 기다리신 분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동의 요건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도시개발구역을 민간이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거기에서도 동의 요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방금 배웠던 게 환지 방식이고 환지 방식과 도시개발조합의 동의 요건이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게 또 수용사용 방식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모든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마치 내 땅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 요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때는 이거는 그냥 구역을 제한하는 거지 시행 방식 자체를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 요건만 있고 나중에 나오는 소유자 총수의 전체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환지 방식 이후부터만 이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동의 요건을 싹 정리하시고요. 이번에는 계획안의 공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문구에서는 도시개발계획안을 공모할 때는 1회 이상 공모하고 그리고 90일 이상의 기간을 응모기간으로 하라라고 정하고 있어요. 방금 응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응모하면 당첨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만약에 자격 요건까지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계획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만 17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4가지 선지정 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만 외우게 되면 나머지 13가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4가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또 이 얘기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정이입법의 결정판이죠.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예요. 이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세대 얘기 들어보면 내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3시간을 아침을 걸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학교가 없어서 기반시설을 그 밖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 얼마나 학교 가려고 눈물이 납니까? 두 번째가 수용사용 대상 토지 세부 목록인데요. 이게 또 내 토지가 만약에 수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용되는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겠다 얘기하면 그것도 눈물이 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즘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이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이죠. 이것도 얼마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 순환개발 등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꺼번에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또 눈물이 납니다. 이걸 많이들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시는데 기수세단이라고. 근데 또 이게 앞글자를 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뭐냐,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테트리스를 해볼 건데요. 일단 맨 밑에 광역도시군 기본계획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맞는 개발계획을 얹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을 딱 꼽아주면 멋진 블럭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블럭을 딱 꼽고 보니까 실시계획에 자세히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렇게 테트리스로 알아본 계획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된다. 역시 맞는 말인데 바꿔서 만들게 되면 오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오답이라는 거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계획이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역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테트리스 그림 그거 한 장만 기억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돈 되는 도시개발법 60분 특강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